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세계문화유산 수석연구원이 동남아 산골마을에서 한국과 정서가 똑같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 민족은 조상제사, 밥상예절, 말끝의 억양까지 한국과 완전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감정의 DNA가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프랑스 학계가 한국의 정을 이제야 주목하게 된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들렌 바소리오입니다. 유네스코 문화기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죠. 전 세계 18개국을 돌며 감정의 민속적 구조를 분석해온 세계 최고 권위자가 바로 저입니다. 47년 인생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학문적 신념이 그 영상 한 편으로 무너졌어요. 저는 항상 문화는 언어로, 감정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전통 문화는 의례는 있지만 정서가 억눌려 있다는 프랑스 학계의 주장을 철석같이, 아니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죠. 영상 속 장면을 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동남아 무형유산 프로젝트 책임자로 파견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면 속에서 본 모든 것이 한국과 너무 흡사했어요. 조상 앞에 절하는 방식, 음식을 차리는 순서, 그리고 어린 손자가 할머니에게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혀드리는 모습까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감정보다는 구조 중심적 해석을 신봉해왔습니다. 서구학계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 강국, 디지털 최강국이라는 피상적 이미지만 갖고 있었어요. 감정이 억제된 유교적 집단이라는 편견도 있었죠. 사실 한국은 그저 비교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미족 노인의 눈빛이 제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의례에서 느껴진 진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결정이었지만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영상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기 때문이었죠. 한국에 대한 제 초기 인식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곧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촘촘한 감정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말보다 마음이 더 많은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서 8시간,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려 마침내 루미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감각이 엄습했어요. 마을 입구에 3개의 돌탑, 그 앞에 놓인 작은 음식 바구니,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항아리까지. 한국의 산신각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눈빛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깊고 따뜻한, 어딘가 친숙한 눈빛. 서구인들의 날카롭고 분석적인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리며 마음이 걸려서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표현, 이 억양, 이 손짓 모두 한국 시골에서 보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통역사는 당황했어요. 마음이 걱정된다는 뜻인데 그들만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통역사의 설명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들만의 특별한 표현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저는 그 표현을 즉각 이해했을까요? 그날 저녁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명의 가족이 낮은 탁자 주위에 둘러앉았고 어머니가 음식을 하나씩 차려냈어요. 마지막으로 밥과 국이 나왔고 수저를 탁자 위에 놓는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밥상 끝에 놓인 수저의 위치로 가족 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앞의 수저는 바르게, 맏아들 앞의 수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둘째 앞의 수저는 완벽하게 수평으로, 막내딸 앞의 수저는 살짝 비스듬히 놓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물었습니다. 수저를 놓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랐어요. 이유가 있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수저는 우리 마음의 바늘이지요. 그리고 하나씩 설명했어요. 바르게 놓인 수저는 존중을,
오른쪽으로 놓인 것은 기대를, 수평으로 놓인 것은 만족을, 비스듬한 것은 관심과 걱정을 의미한다고요. 저는 충격에 몸서리쳤습니다. 이건 한국의 밥상 예절, 특히 시골 어르신들이 수저 놓는 방식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연구차 방문했을 때 본 그 미묘한 표현법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3번 흔드는 의식이 거행되었어요. 참석자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매 회전마다 돌아오소서, 길을 잃지 마소서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의식은 제가 전라도 산골에서 목격한 전통 장례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심지어 사용된 천의 색깔과 접는 방식까지 같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음식을 놓는 순서, 물을 3번 뿌리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고개 숙이는 자세까지. 마을 장로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신성한 전통입니다. 수백 년 전 하얀산 너머에서 온 민족의 가르침이죠. 하얀산 너머라고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는 북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침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뜨는 땅에서 왔다고 했지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조선, 즉 아침의 나라. 혹시 한민족의 일부가 이곳까지 이동한 것은 아닐까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 경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 가슴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세계사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어요. 서구 역사학이 완전히 놓친 거대한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루미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할머니에게 감사드리는 의식, 매주를 묻어두는 독특한 장소의 배치, 심지어 아리랑과 놀랍도록 유사한 선율의 민요까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분명 한민족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의 넓은 강당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오스 루미족에서 한국 문화의 명백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두 문화의 놀라운 유사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수저 예절의 일치부터 장례식 의식의 세부 사항까지. 그러나 발표가 끝나자마자 학계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 장 피에르는 비웃듯 질문했어요. 또 한국 환상이냐? 당신 설명대로라면 한국은 모든 문화의 원류가 되겠군요. 강당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인류학과 학장인 레나토 교수는 더 신랄했어요. 바소리오 교수, 한국은 기술만 좋은 나라지 문화 원형은 빈약합니다. 당신이 발견한 유사점들은 모든 농경사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에 불과해요. 심지어 제 평생 지도 교수였던 마르티네즈 교수까지 저를 배신했습니다. 마들렌, 이건 동양에 매료된 서양인의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이야. 내가 이렇게 학문적 객관성을 잃을 줄은 몰랐어. 강당을 나서는 제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30년 학자 생활 동안 이런 공개적 망신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딸 소피아였어요. 엄마, 소문 들었어요. 괜찮아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침묵이 흘렀고 소피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엄마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엄마가 한국을 진심으로 본 적 없다고 생각해요. 딸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소피아는 파리 제8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늘 제 연구를 지지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마저 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위해 무언가 찾아봤어요. 소피아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학교 한국문화센터에서 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소피아는 한국 전통시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들고 왔습니다. 화면 속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 독특한 관계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장 구석, 생선가게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에게 건넨 말.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컸네. 밥은 묻고 다니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생선 한 마리를 더 넣어주는 모습.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닌 영혼이 담긴 관심이었어요. 내가 잘 지내는지 늘 생각한다. 내 건강이 내 마음에 있다. 너는 내 공동체의 일부다. 이 모든 메시지가 밥은 묻고 다니제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야. 감정 그 자체야. 저는 소피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미족 할머니도 정확히 같은 표정, 같은 억양으로 말했어. 심지어 손동작까지 똑같았어. 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 눈물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달리 보이네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장에서 모든 자료를 끌어내리고 노트북을 열어 루미족과 한국의 영상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30페이지의 상세 비교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루미족의 제스처 37가지와 한국인의 제스처 37가지를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유사성은 통계학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특히 미안함을 표현할 때 목 뒤를 만지는 동작, 존경을 표현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각도, 정을 표현할 때 맞잡는 손의 위치까지 모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성 패턴이었어요. 루미족과 한국어의 문장 끝 억양,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리듬감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서구 학문의 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제 위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양 문명이 인간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그게 오만이었던 걸까요?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한국과 루미족 사이의 이 놀라운 연결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서구 역사학이 완전히 놓친 거대한 민족 이동이 있었던 걸까?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걸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려왔을까? 새벽녘,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제 영혼의 변화였어요. 한국과 루미족이 공유하는 그 깊은 감정의 언어가 제 안에서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속학자 김현우 교수와 화상 통화하던 날, 저는 정이란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 남는 말입니다. 말하고도 다 못해서 감정이 말끝에 붙어 떠나는 거예요. 김 교수의 설명은 루미족 노인들의 말투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특히 문장의 끝에서 목소리가 살짝 올라가는 억양,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길게 느리는 방식까지. 말의 내용보다 어조에 더 많은 감정을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한국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물었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정과 관련된 말들은 번역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든다, 정들다, 정이 들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외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죠.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이 언어를 만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생 믿어온 서구 학문의 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양 문명이 자랑하는 모든 과학과 논리가 한국의 정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루미족의 언어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한국어만큼 풍부하다는 점이었어요. 카리 마이너스 춘, 마오 마이너스 팅, 상 마이너스 로아. 이 단어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생기는 미묘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한국의 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감정의 언어를 체험하기로 했죠. 세계 최첨단 기술의 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인간, 감정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세월호 추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중년 남성이 낯선 시민에게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고 두 사람이 말없이 손을 잡고 함께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광경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긴 감정이 살아있는 나라다. 한국은 이 시대의 마지막 감정 공동체다. 낯선 이들끼리 아무 말 없이도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건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을 관찰했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들이 서로 등을 두드리는 방식,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행동,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표정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단골 손님에게 건넨 말. 이거 서비스예요. 그 말에 담긴 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다음날 가져온 귤 한 봉지. 말없이 건네고 말없이 받는 그 모습에서 저는 루미족을 보았어요. 서구 문명이 자랑하는 모든 언어학, 심리학, 인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한국에는 일상으로 존재했습니다. 감정이 언어 이전에 존재 자체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한국 친구 민지의 집에 초대받은 날, 저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할머니가 저에게 건넨 말. 많이 먹어요. 그 말을 할 때의 눈빛, 손짓, 목소리 톤이 루미족 노인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3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저는 정이라는 개념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시장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은 루미족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말끝에 묻어나는 정서, 밥상에서 드러나는 배려, 제의에서 표현되는 조상 경외. 이 모든 것이 명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진우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 감정어 37개를 수집했어요. 그리움, 설렘, 아쉬움, 서운함, 애틋함. 이 단어들은 프랑스어로 번역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루미족 언어에는 이와 완벽하게 대응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유네스코에 한국의 정과 루미족의 감정 문화를 연결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감정어 37개와 루미족 감정어를 비교 분석한 결과 4가지 공통 구조가 드러났어요. 말끝 감정, 밥상 감정, 재해 감정, 거리의 감정. 이 영역에서 두 문화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국제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언어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두 민족이 이토록 유사한 감정 구조를 가진다는 건 언어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반박도 있었습니다. 문화적 보편성의 우연한 일치라는 비판이 있었고 동양 문화를 한데 묶으려는 서구적 시각이라는 비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루미족의 DNA 검사까지 제안했고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루미족에게서 한국인의 유전자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루미족 사이에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선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혹시 고대 한민족의 일부가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의미입니다. 8279 문화유산박물관 공개 강연에서 저는 제 발견을 고백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화는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감정이 기억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기술만이 아닌 정서로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문화 강국입니다. 청중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서구학계 최고 권위자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슬라이드에 보여준 루미족과 한국인의 유사성은 너무나 명백했고 두 문화의 공통 의례는 우연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한국어의 정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잃어버린 감정 원형입니다. 우리 서구 문명이 버린 공동체적 정서, 상호 의존의 따뜻함, 그리고 무언의 이해. 이 모든 것이 한국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정서가 루미족에게 어떻게 전해졌을지에 대한 가설을 설명했어요. 고대 한민족의 일부가 중국 남부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이동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서적 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교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프랑스 학자가 발견해 주셨네요. 이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정서는 이미 그 자체로 위대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저는 정문화학회를 창립하고 한국,
동남아, 유럽 감정학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정서적 흔적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놀랍게도 중앙아시아,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감정 구조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한 부족에서는 한국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발견되었어요. 조상을 기리는 방식이 한국의 제사와 거의 동일했죠. 러시아 시베리아의 소수민족에서는 정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발견되었고, 터키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의 밥상 문화와 놀랍도록 유사한 식사 예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서적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정서가 인류 보편의 감정 원형인 것처럼 말이죠. 국제문화언어 심포지엄에서 저의 발표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감정의 끝에 언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세계 언어학계에 충격파를 던졌어요. 서구 중심 학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매일 조금씩 한국어 단어를 익히며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고 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는 한국학 감정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저는 초대 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이 한국의 정서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고 있어요. 한국의 감정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한국인의 말끝에 담긴 따뜻한 정이 세계 문화의 원형이었다는 사실을.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서가 전 세계 인류의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정이 인류의 보편적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DNA 속에는 한국의 정서가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인류 감정의 고향입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루미족 마을도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두 곳에서 같은 정서, 같은 마음을 느끼며 인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의 정서가 이토록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지, 왜 한국 문화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사랑받는지. 그 비밀은 바로 정에 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 강렬한 한국의 정서가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감정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정서가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세계에 전하는 작은 매개체가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